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오래간만에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단어의 의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80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게 우리 한번 공부해 볼게요. 단어의 의미 유형, 먼저 단어의 의미 유형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의 의미 유형. 일반적으로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개의 의미가 결합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들다라는 동사처럼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됐다. 이처럼 여러 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를 다이어라고 한다. 다이어의 의미는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로 나뉜다. 들다의 경우 기역 의미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 의미이므로 중심적 의미, 그 밖의 의미들은 확장된 의미이므로 주변적 의미라고 한다. 자, 지금 여기 다가서기에 보시면요. 기역은 중심적 의미가 되고요. 밖에서 속이나 안으로 향해 가거나 오거나 하다. 숲속에 드니 공기가 훨씬 맑았다. 이런 예가 되겠죠. 나머지는 의미는 들다에서 파생된 그런 의미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얘네들의 의미보다 이 의미가 훨씬 중심적인 의미라는 뜻이죠. 자, 날개 한번 볼게요. 다이어, 동음이 이어. 다이어는 원래부터 하나인 단어. 의미가 유연성이 있다. 동음이 이어는 기원이 다른 둘 이상의 단어, 의미적 유연성이 없다. 사전을 찾아보면요. 이게 동음이어와 다이어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차이점을 보이는데요. 사전을 찾았을 때 예를 들어서 배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배가 단어가 1부터 13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1부터 13에 동음이어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배9가 있다. 배1부터 배2, 배3, 배4 해서 배9까지 있으니까 이 각각은 동음이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어요. 사전은 보통 이게 배9 한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발음이 나옵니다. 그 다음 품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 뜻이 1번 뜻, 2번 뜻 이렇게 있는 거죠. 1번 뜻에 보통 중심적 의미가 적혀 있고요. 그 다음 2번 뜻, 3번 뜻, 4번 뜻은 주변적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는 이 배9는 다이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다음 181페이지. 자, 단어의 의미에서는 이 사전적 의미, 그 다음에 함축적 의미를 설명하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사전적 의미는 산을 예로 들었을 때 평지보다 높이 솟아있는 산의 땅의 부분, 얘를 딱 그냥 사전을 찾았을 때 나오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함축적 의미는 시적인, 내포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든지 진취적인 기상, 삶의 고난과 역경 등을 산이 함축적으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 시와 같은 문학작품의 경우 주로 함축적 의미에 의지하여 작품을 창작하고 이해하며 감상하고 난다라고 하고 있죠. 우리 여기 공책을 한번 보면요. 이런 말들을 쓰고 있어요. 사전적 의미 대신에 외연적 의미, 인지적 의미, 개념적 의미 다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함축적 의미 대신에 내포적 의미, 연상적 의미가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내려와서 사회적 의미가 있죠. 그 사람의 출신 지역, 사회적 지위, 교양 수준 등을 알 수 있는 거. 이걸 사회적 의미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방언 같은 경우에 사회적 의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공손함 등을 표현하기에 다음과 같은 단어에 다양한 어조를 실어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똑같은 여보세요라는 말을 하더라도 심리 상태에 따라 그 어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화자는 무의식적으로 청자는 화자가 기분이 좋지 않구나, 무엇인가 아쉬운 것이 있나 보구나 등의 느낌, 정서적 의미를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어조나 어경을 통해서 그 의미를 읽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밖에 주제적 의미와 반사적 의미도 있습니다. 주제적 의미는요, 여기 예문을 적어놨는데요. 화자가 특별히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로 어순을 바꾸거나 특정 부분을 강조하여 발음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걸 내가 했어, 내가 하면 이제 억양을 내가 부분에 강하게 한 거죠. 했어, 그걸 내가 했어, 했다는 것을 먼저 알리는 거죠. 그래서 도치를 통해서 주제가 되는 부분을 강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반사적 의미는 어떤 말을 사용할 때 그 말의 원래 뜻과 아무 관계없이 나타나는 특정한 의미,
한송이라는 이름은 꽃 한 송이, 꽃과 관련된 그런 긍정적인 의미를 불러일으키죠. 예를 들어서 김태희, 송혜교라는 이름이 있으면 예쁠 거다라는 선입견을 갖게 된다는 거죠. 원숭이, 현상범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숭이라는 이름이나 원이 붙으니까 성이 이상해지고, 상범이라는 이름, 남자 이름 치고는 괜찮은데 현이 붙으니까 좀 이상해지죠. 참고로 그냥 이거는 그 앞에 초등학교 가니까 이런 걸 팔고 있더라고요. 네, 재밌죠? 네. 선물해줬더니 좋아하더라고요. 네. 자, 그 다음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 다이어에 대한 여기 학습활동 내용, 다각 친해지기 부분 한번 보시고요. 여기 이제 좀 많죠. 요거는 요런 부분들은 일시정지해 가지고 필기를 옮겨 쓸 수 있도록 하세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네. 다시. 자, 그 다음 단어 간의 의미 관계를 보겠습니다. 유의 관계가 있습니다. 유의 관계는 우리말에는 말소리가 다르지만 의미가 서로 비슷한 유의어가 풍부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단어들은 서로 유의관계에 있다고 한다. 유의관계에는 2개 이상의 단어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가끔, 덜어, 이따금, 드문드문, 때로, 간혹, 혹간, 그냥 단어 순서만 바꾼 거죠. 간간이, 왕왕 다 유의어입니다. 가난하다, 빈곤하다, 빈공하다, 어렵다, 공공하다, 궁핍하다, 전부 다 유의관계에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죠. 쉽네요. 자, 그 다음 반의관계 가겠습니다. 요 부분도요. 아저씨, 아주머니, 총각, 처녀. 이건 성별의 차이를 기준으로 해서 나눈 거죠. 아주머니, 처녀, 아저씨, 총각의 경우에는 결혼의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반의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의관계, 반의어라고 부른다. 반의관계에 있는 두 단어는 오직 요 부분요. 한 개의 의미 요소만 오직 한 개의 의미 요소만 다르고 나머지 요소는 모두 공통된다라는 부분이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총각 처녀는 미혼이고 성인이라는 의미 요소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성별에서만 대립을 이루기 때문에 반의관계를 이루는 반면에 총각과 아주머니는 성별 이외에는 결혼 여부에서도 대립을 이루기 때문에 총각과 아주머니는 반의관계를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 의미 요소를 분별하는 문제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많이 표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총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의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플러스 성인, 마이너스 결혼, 플러스 인간, 플러스 남성. 처녀는요. 플러스 성인, 마이너스 결혼, 플러스 인간, 마이너스 남성. 다 똑같은데 남성이냐, 총각은 플러스, 남성에 대한 플러스적인 요소가 있고 처녀는 마이너스 남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반의관계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요 표시는 원래 다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콤마를 찍어야겠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상하관계 가보겠습니다. 상하관계, 직업이라는 단어에 대해 의미관계를 고려하여 적절한 단어를 채워라. 공무원에는 대통령, 시장, 경찰, 군인 등이 있고 작가에는, 연예인에는 여기 있다. 여기가 상위어가 되겠고요. 여기가 하위어가 되겠습니다. 자, 상하관계를 형성하는 상위어일수록 여기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요. 하위어일수록 개별적이고 한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죠. 184페이지입니다. 유의관계와 반의관계를 고려하여 밑줄 친 단어 대신 들어갈 수 있는 말을 찾아보자. 예쁘다 대신에 유의관계는 아름답다, 곱다. 반의관계는 추하다, 밉다. 이런 게 되겠죠. 단위의 의미 변화 양상 보겠습니다. 자, 옛날에는 경감이라는 것은 정삼품과 종이품의 벼슬아치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세 가지 의미 정도로 분별할 수 있는데요. 급수가 높은 공무원, 지체가 높은 사람, 나이 든 부부, 아내가 남편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나이가 많아서 중년이 지난 남자를 이르는 말입니다. 의미가 변했죠. 어리다의 경우에는 어리석다라는 의미였는데요. 나이가 적다라는 말로 의미가 변했습니다.
언어는 일반적으로 생명력을 가진 유기체와 같아서 인간의 생활 방식, 심리 상태, 사고 방식, 가치관, 그리고 시대적, 역사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끊임없는 변화를 겪는다. 단어의 결합된 의미도 마찬가지로 확대되거나 축소되거나 이동하는 등 확대, 축소, 이동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변한다. 다리가 처음에는 사람이나 짐승의 다리만을 가리키는 것이었는데 책상과 같은 무생물까지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의미 확대 예죠. 짐승의 경우에는 원래 중생에서 온 말로 살아있는 생물 전체를 가리키는 불교 용어였는데 지금은 인간을 제외한 동물들을 가리키는 말로 의미가 축소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세국어에는 어여쁘다가 불쌍하다는 뜻이었으나 근대국어에 이르러서는 아름답다는 의미가 가지게 된 의미가 이동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배의 경우에는 봅시다. 배는 원래는 나무로 만들어서 물 위로 떠다니는 탈 것이라는 의미였는데요. 우주선, 잠수함, 비행선, 새로 만든 것도 되고 물속으로 다니는 것도 되기 때문에 의미 확대의 예가 되겠죠. 양반의 경우에는 동반과 서반을 얘기하는 거였는데 그 가족과 후손까지도 양반을 지은 그 가족과 후손까지도 포괄을 하게 되는 신분적 의미로서의 의미 확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양반이란 말은 점잖고 예의 바른 사람까지도 포함하게 된 경우라서 얘도 양반은 의미를 확대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감이나 어리다는 어떻게 될까요? 영감은 벼슬아치 이 부분들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벼슬아치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생겼으니까 의미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어리다의 경우에는 어리석다였는데 나이가 적다로 의미가 이동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한번 공부해보도록 해봤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학습 활동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